님들 정신과 진료실에 처음 가면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겠음. 일단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얘기 털어놓는 것 자체가 진짜 낯선 경험이라 어렵게 입 열고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횡설수설하게 돼. 그래서 증상을 적어오는 환자들도 많은데 정신과에선 그냥 떠오르는 걸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라 그냥 빈손으로 맘 편하게 와도 된다. 두서없이 말한다고 답답해할 정신과 의사는 절대 없음. 그리고 신기한 게 생각보다 눈물이 많이 남. 나는 절대 안 울 거야. 하고 다짐하고 와도 앉자마자 갑자기 눈물 쏟아지는 사람 진짜 많음. 정신과 진료실만의 특유의 분위기도 한몫하겠지만 그만큼 현대사회에는 개인이 맘 편히 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음. 모든 정신과 진료실에는 휴지가 기본 세팅돼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뽑아서 쓰면 돼. 님들 정신과 의사는 생각보다 말을 별로 안 함. 보통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하고 조언해주려고 하니까 정신과 의사도 똑같겠지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과 의사는 주로 묵묵히 들어줌. 이게 받아보면 낯설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임. 사람보다 말 못하는 동물이 더 위로가 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정신과 가면 혼나거나 판단 당할까봐 걱정하는 사람 많은데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는 비판단적으로 담담하게 듣고 님들 얘기에 진심으로 관심 가져줌. 그걸 경험해보면 정신과 가봐야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하고 생각하던 사람도 한 번만 정신과 와보면 생각이 180도 바뀌는 걸 자주 봄. 정신과 처음 가기 전에 부담되고 걱정되고 떨리는 건 당연한데 20분 동안 그냥 울기만 하고 가도 진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정신과 와도 된다. 막상 힘들 때는 현생이 바빠서 정신과에 못 가다가 여유가 생겨서 병원 가볼까 했더니 이제는 마음이 나아져서 애매해진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임. 이런 식으로 정신과적 증상들은 일반적인 감기처럼 시간 지나면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가 가진 회복력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음. 자연스럽게 좋아져서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면 굳이 정신과에 갈 필요는 없음. 하지만 사람마다 회복력도 다르고 증상의 심각도도 다르다 보니 만약 혼자 버텨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안 좋아지거나 만성화된다 싶으면 그땐 정신과에서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함. 정신과적 문제들도 감기처럼 잘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패턴을 해나간다면 다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상태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지만 만약 님들이 일상생활을 더 잘 지내고 싶다면 정신과에서 도움을 받아보길 추천함. 즉 내가 감기에 쉽게 걸리는 체질이었다면 그 체질을 조금 개선해 나가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정신적인 마음의 근육을 성장시켜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정신과에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음. 정신과 의사로 지내다 보면 가족이 정신과 가는 걸 반대해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안타까워. 왜냐하면 다른 곳이 아플 때 가령 예를 들면 뼈가 부러져서 퉁퉁 붓고 아파하고 있는데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반대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임. 어찌 보면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신과에 방문해서 전문적인 평가를 받고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함. 정신과 방문은 절대 유별난 일이 아니고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든 마음이 안 좋으면 가서 건강검진처럼 검진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서 회복하는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일 뿐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음. 정신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환자를 이해하는 일임. 모든 인간은 각자 타고난 성격도 자라온 배경도 현재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환자에게 질문하면서 점점 환자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과정 자체가 치료의 과정임.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과 의사만 환자를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이해하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자 자신도 자기도 모르던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됨. 이렇게 이해하려는 치료자의 노력이 결국 환자에게 있어서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는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마음의 치유를 일으키는 거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과에서는 환자가 의사와 함께 고민하고 선택하면서 치료를 같이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음. 쉽게 말해 정신과 의사는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길을 함께 걸어주는 조력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전문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환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변화를 강요하는 건 그닥 치료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그 시점에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일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환자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고 함께 상의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함. 어떤 경우에는 그저 답을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환자에게 있어서 상당히 치료적이라서 결국 답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고 정신과적으로 나아지는 경우도 많음.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환자 자신에 대한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환자는 의사를 정신의학 전문가로서 신뢰하는 이 협력적 태도가 바로 진정한 치료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거임. 정신과 치료에서는 자율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함. 결국 환자는 치료실에 스스로 오고 약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오기 정말 쉽지 않음.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언제나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물론 자타의 위험이 너무 높거나 현실 검증력이 너무 떨어져서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까지 자율성을 100% 존중할 순 없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한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임.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치료의 형태를 포함해 다양한 요인에서 존중을 하게 되고 자율성이 존중되다 보면 자신의 삶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효과도 있음. 환자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섣불리 조언하기보다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통해 환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거임. 구독해주면 재미난 정신과 이야기들 많이 알려줄게.